천년의 유구한 역사,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역사를 빛낸 신라.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중앙 집권을 확립한 나라였다. 신라의 역대 왕들은 국가의 안녕과 수호를 위해 힘썼고 이를 위한 호국사상을 국가적으로 뿌리내렸다. 불교 수용 이후 확립된 신라의 호국사상. 부처님의 힘을 빌려 밖으론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안으론 태평성대를 이뤄낸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신라인의 정신이라고도 불리는 호국사상,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떠나본다. 경상북도 경주시. 옛부터 이곳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라의 유적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경주. 그 어떤 곳에서도 이만큼 한 시대의 역사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어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경주시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남산. 이곳은 신라의 정신이 깃든 성지로 알려져 있다. 마치 산 전체가 부처의 세상인 양 조성된 남산은 신라시대 만들어진 유물들이다. 경주 남산엔 100여 곳의 절터와 80여 구의 석불, 60여 기의 석탑이 산재해 있는데 이곳만 둘러보아도 부처님에 대한 신라인들의 깊은 신앙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남산을 오르지 않으면 경주와 신라의 문화를 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남산은 신라 역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국가의 유물들 중 유독 신라에서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왔다. 이는 신라가 불교를 종교 이상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 남산은 진짜 부처님 땅입니다. 거기 자체가. 골짜기마다 부처님 새겨놓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사는 땅이고 진짜 부처님이 여기 존재했었고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다. 신라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부처님의 땅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들이 나오는데 불국토설의 핵심이 뭐냐면 신라인들이 워낙에 믿었던 돌에다가 불상을 새겨놓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쉼없는 침략과 정복 전쟁에 지친 신라인들. 그들이 부처님께 온 힘을 다해 바라고 빌었던 것은 나라의 평화였다. (7세기) 중엽,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 모든 원동력은 바로 호국사상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삼국의 백성을 통합하는 것은 한국 고대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그 당시 고구려 동북지방에 발해가 건국되고 요동지방은 당나라에 점령되었지만 통일신라는 삼국의 문화에 의해 융합 발전되었다. 서로 같은 민족이었지만 고대 국가가 형성된 이래 오랫동안 분리 대립했었기에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각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우수한 기술과 문화를 적극 장려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정책은 통일 신라만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신라의 호국사상은 고구려나 백제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지 못했고 또 가장 늦게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대부분 이제 불교의 교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삼국 통일 전후에서 호국 사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삼국 통일 전에는 국가의 부국 강병을 위한 호국 정치겠다라면은 통일 이후에는 삼국의 연합적인 안정적인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호국 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원전 57년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신라. 당시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였다. 저마다 강력한 토착 신앙을 가진 귀족 세력들이 득세해 국가 기틀을 세우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신라 23대 왕인 버풍왕이 나라의 국교를 불교로 공인하고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당시 불교는 당나라 고구려 백제가 이미 받아들여 번성했던 시기로 외교적인 수단으로서도 불교는 중요했다. 고구려는 372년 중국의 승려 순도가, 백제는 384년 승려 마리난타가, 신라는 그보다 150여 년 늦은 528년에 불교를 도입했다. 삼국의 불교 도입 연대만 보더라도 신라의 불교 정착에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귀족들의 반대, 고구려와 백제에 막힌 지역적 특색까지 더해져 신라의 불교 도입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불교를 도입한 버풍왕 이전에도 고구려나 당나라 승려들을 통해 불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다. 아직 신라에 대한 토착 신앙들을 연구된 바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출지 같은 설화, 서출지에서 분명히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버풍왕 때 공인되는데 그 이전 21대 소주왕 때부터 궁궐 안에 승려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토착 세력과 아마 알력 때문에 아마 거기에 승려가 죽게 되는 그런 설화들이 나오죠. 그럼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신라의 토착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버풍왕은 불교를 통해 귀족 세력의 통합과 왕권 확립, 그리고 국가 신념 통일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하지만 귀족들의 저항과 부침은 점점 더 거세져 갔는데, 이때 모든 것을 단숨에 잠식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이차돈의 순교. 일찍이 불심이 깊었던 26세의 이차돈은 신라 안정을 위해 불교 도입을 외쳤다. 하지만 귀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모함을 하기에 이른다. 사형에 처해진 이차돈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부처님의 신령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고, 사형 집행 직후 그의 목에서 뿜어진 젖줄을 보고 모두가 불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삼국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차돈의 순교. 그의 희생은 곧 신라의 불교 도입이라는 큰 성과를 나타냈고 왕권 강화의 초석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 젊은 청년의 순결한 희생. 이 사건은 신라 호국 사상의 천막을 큰 울림으로 이어졌다.
신라 호국 사상의 중요성은 일찍이 역사학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종호 교수는 신라 호국 사상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특별한 탐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주 일대만 둘러보아도 신라 호국 사상과 관련된 유적지를 대부분 둘러볼 수 있다. 왕경의 중심입니다. 호국이라는 개념은 어느 나라에든 다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 시작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국가 체제가 완성된 이후에는 당연히 어느 나라든 호국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크게 봤을 때 신라의 호국 사상을 놓고 봤을 때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호국과 통일 이후의 호국은 약간의 이제 차별성을 두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라 호국 사상을 논하기 위해 제일 먼저 만나보아야 할 곳은 흑륜사다. 흑륜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하늘에서 이제 꽃비가 내리지.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옆에 이차돈의 머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금강산이라고 하는 지금 그냥 돌처럼 보이지. 법흥왕의 불교 공인 시기인 544년에 신라 최초로 세워진 사찰이다. 이 사찰은 신라 불교의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보이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요거는 보이지. 옷주름이 흘러내려서 요 무릎 부분을 지나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왼손. 사찰 곳곳에 신라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흑륜사. 이곳은 불교가 나라의 부흥과 수호를 이뤄내는 상징으로서 건축되었다. 게다가 불교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차돈이 책임을 지고 설립한 곳이자 그의 순교 후 불교 설법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흑륜사는 신라의 호국 사상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사찰이다. 법흥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진흥왕. 그는 호국 사상에 더 큰 힘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법흥왕이 신라의 불교 도입과 기틀을 마련했다면 진흥왕은 호국 사상의 발전기를 다진 왕이라 할 수 있다. 진흥왕은 고구려 침략 때 귀화한 승려 해량을 승통으로 삼고 불교 국교화에 착수했다. 흑륜사가 완성되자 본격적으로 승리 출가를 허용하면서 완성된 불교 국가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고구려 말기가 되면은 고구려 도교가 득세하면서 고구려 승려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백제로도 보덕이라고 한 승려가 나오게 돼가지고 백제에서도 이제 국사로 모시게 되거든요. 국사로 모시게 되는데 신라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스님이 워낙에 덕이 높다고 하니까 신라에서 일단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통이라고 하는 죄를 주고 승려들을 갖다 일단 통제시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자체가 신라보다 불교가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신라는 불교 도입 후 체계적인 승관제를 구축했다. 최고 승관인 국통과 여승을 관리하는 도유나랑 남승을 관장하는 대도유나를 두어 전국의 승려들을 관리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라의 여승 최고 책임자인 도유나랑이 다른 불교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승관이라는 점. 또한 이 도유나랑은 남승보다 윗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진흥왕은 승관제를 확립한 후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사찰 건립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황룡사는 불교 국교화 정책의 절정이자 가야, 고구려, 백제를 압박하는 국력의 과시이기도 했고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한 진흥왕의 신념이 담긴 사찰이다. 신라 초기에 불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찰이 건립되는 공간은 부처님 이전에도
신라에는 절터가 있었다. 그 절터가 바로 분황사, 황룡사, 영묘사, 흥륜사, 사천왕사, 영흥사 이런 사찰들이었습니다. 그 사찰 왕실에서 이제 제작한 사찰들은 당연히 그 바탕은 왕실의 안녕,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사찰로 전무됩니다. 황룡사는 그 태초부터 신령스러움이 가득한 사찰이었다. 이것은 고구려 출신 승려인 아도의 어머니가 부처님 이전에 절터가 있었던 곳으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곳에 모신 불상은 수천 나라를 걸쳐 인연이 있는 신라에 도착한 아쇼카 왕의 황금과 새로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덧붙여져 황룡사는 더욱 신성시되었다. 황룡사는 완공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을 두고 완성된 사찰입니다. 진흥왕대 초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대에 와서 우리나라 신라의 호국 사상을 대표하는 황룡사 구축 목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경덕왕 때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성덕대왕 신종보다 더 큰 종이 완성되는 시기까지를 통합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제 완성된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도 황룡사는 이미 가섭불이 있는 곳이라 하여 신라는 부처의 땅이라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해석은 신라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부처를 신성화하기 위한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다. 본래 황룡사터는 진흥왕이 궁궐을 짓고자 한 터였는데 행차시 황룡이 나타나자 왕궁 대신 사찰을 지으라 명했다 전해진다. 신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각종 팔관회라든지 연등의 행사들이 황룡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삼국통일 이후에 사천왕사라는 사찰이 나오기 이전까지 실제로 신라인의 마음을 한데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중심 도량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황룡사가 건립된 후 진흥왕은 본격적으로 나라의 안녕을 빌기 위한 국가적 불교 행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승통인 회량을 주축으로 백좌 강회와 팔관의 제도를 제정하는데 이 시대의 백좌 강회는 고승 100명을 초대해 호국 경전인 인왕 바냐 바라빌다를 강독함으로써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집회였고, 팔관회 역시 전몰 위령제를 비롯한 호국 불교 행사였다.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도입하고 나서 인왕경을 갖다가 수지독성, 즉 읊고 가지게 되면은 국가가 건강해진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왕호국 바라밀경을 갖다가 신라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에 나타나면 탑에도 나타나게 되는 인왕호국경 자체가, 그럼 100개의 탑을 세우면은 그 나라가 평안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인왕경에 나오는 신라 사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 좋아해서 인왕경도 역시 백호작업회 같은 데 같이 동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황룡사를 세우던 시기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획득했다. 그 후 백제를 배신하고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백제 성왕을 전사시키고 군사 3만을 몰살하는 등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뒤이어 신라는 인접해 있던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여 복속시키기에 이른다. 이 기세를 몰아 고구려를 침략한 신라는 함경도 지방인 마운령, 황초령까지 치고 오르게 된다. 진흥왕 순수비에 적힌 비문을 보면 왕의 순행 때 동반한 승려들의 이름이 신하들의 맨 앞에 위치한 것만 보더라도 당시 불교의 호국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훅륜사와 황룡사 창건 이후 신라는 삼국의 작은 나라에서 초강국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 모든 성과는 곧 부처님의 은덕이라 여겨졌다. 점차 불교를 통해 국력과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 신라의 불교를 도입한 버풍왕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널리 퍼뜨리게 되는데, 이는 고구려와 백제에는 없었던 신라만의 불교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버풍왕은 신라 최초로 권원 연호를 사용해 강력한 왕권 국가임을 공표했다. 버풍왕이 즉위한 이후에 신라의 국가 체제가 정비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업적이라는 것은 바로 율령반포를 예를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주국가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호를 새로 제정합니다. 기존의 연호는 중국의 연호를 거의 받아들여서 사용을 해왔는데, 신라에서 건흥이라는 최초의 그 연호를 사용한 왕도 버풍왕입니다. 버풍왕과 그 뒤를 이은 진흥왕은 왕위를 내려놓은 만년에 훅륜사로 출가를 한다. 이는 남은 여생을 부처님께 헌신하여 신라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흥왕 때에 들어 신라를 대표하는 화랑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이유는 미륵하생 신앙을 덧붙이기 위함이었다. 미륵하생 신앙은 신라 왕이 이 땅에 내려온 미륵이고, 신라는 미륵이 거주하는 곳이라 선언한다. 신라의 청소년들을 모아 미륵을 추종하는 화랑 조직을 만들고 왕과 신라를 지키는 전위 조직으로서 활동하도록 했다. 또한 진골 출신의 승려들을 대거 배출하여 상위 계층 중심의 호국 사상을 운영해 나갔다. 왕족들 같은 경우, 귀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출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 승려가 된다라고 하는 건 승려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해가지고 승려에 대한 뒷받침이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라고 하는 진골들이 출가를 쉽게 하고, 그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법을 펼치기도 하신 게 된 겁니다. 진흥왕 이후 신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을 역임한 진평왕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여 선진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게 된다. 특히 이 당시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적으로 압박해 신라의 위상을 높이는 시기이기도 했다. 진평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그해, 궁궐에 천사가 내려와 옥대를 전해주었는데, 이는 하늘이 인정한 왕이라 여겨져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된다. 백성들은 진평왕 옥대 사건을 두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왕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그 신라 호국과 관련된 상징물로서 신라의 이제 세 가지 보배가 이야기되는데 그 세 가지 보배 가운데 하늘 진평왕이 하늘의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옥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신라 삼보인 황룡사 구층탑 그리고 장익존상 이 진평왕이 받았다라는 천사옥대 이 세 가지가 신라에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신라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신라 사회에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신라인 호국 사상과 관련된 신령한 보물이 세 가지나 내려온다. 그중 첫 번째는 진흥왕의 죽음을 예견한 듯 눈물을 흘렸다는 황룡사의 장륙존상, 두 번째는 황룡사 구충석탑, 마지막이 진평왕의 천상옥대이다. 이 보물의 명성이 두려웠던 고구려는 신라를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기록된 선덕여왕. 그녀 역시 당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호국 사상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제 선덕여왕은 호국 사찰 건립에 총력을 다하는데 그중 분황사는 선덕여왕 등극에 맞춰 부처가 여왕을 호위한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사찰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석탑인데 이 석탑은 과거에는 백제의 미륵사탑이 가장 오래된 탑이고 아마 뭐 그 다음에 이 분황사가 634년에 창건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아마 두 번째 미륵사탑에서 탑지가 발견되는데 그 미륵사탑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연대가 나와요. 639년. 그것보다는 이게 634년이니까 이 탑이 이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석탑으로 순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로 손꼽히는 분황사. 선덕여왕 시기에는 불교 미술 및 양식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선덕여왕 때는 각종 사찰 건축과 석탑, 불상과 같은 상징들이 전 국토에 집중적으로 세워지는 시기였다. 이 당시엔 적국이었던 백제의 석공의 장인들도 초빙하여 국가적인 석탑을 건축하기도 했다. 또한 호국 사상의 대표적인 승려 자장은 황룡사 구층 석탑을 세워 이곳이 부처의 세상임을 공표했다. 자장스님은 바로 이러한 호국 신앙을 갖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황룡사 구층탑을 세울 때 각 층마다 응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중국까지 다 억누른다 이거였어. 신라가 워낙에 작은 나라니까 부처님의 법을 빌어가지고 그걸 갖다 다스린다라고 해서 호국 신앙을 갖다가 황룡사에다 펼쳤고요. 원광법사의 세속 5개 중에 임전무태 때문에 호국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스님들한테 나가서 누구 죽이러 나가는데 물러나지 말라. 그다음에 살생유태, 가려서 죽여라. 그건 원래 불교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신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교를 갖다가 동원해서 거기에 사상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각승이라 알려진 양지도 선덕여왕 때에 등장한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신통한 법력을 가진 고승이라는 것만은 기록에 세세히 남겨져 있다. 그의 작품들은 신라 불교 미술의 수준을 한층 높여주는 신기에 가까운 기법으로 가득했다. 삼국유사에서는 조각승 양지가 덕이 높고 큰 재주가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양지 같은 경우에는 선덕여왕 때 호련이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에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양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의 신라 문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석조와 소조 문화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양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호국사상에 헌신한 선덕여왕은 앞니를 내다보는 영험함을 보이곤 했다. 당나라에서 보낸 족자 속 꽃그림을 보고 향기 없는 꽃임을 마친 일과 연못에서 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고 매복한 백제군을 알아본 것, 마지막으론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직위삼사라 칭하고 있다. 그런데 선덕여왕은 자신의 죽을 날을 말하면서 꼭 도리천에 묻어달라 부탁했다고 전해진다. 불교에 따르면 도리천은 우주 중심에 있는 수미산의 꼭대기를 뜻한다. 당황한 신하들은 선덕여왕에게 이 땅의 도리천은 어디인지 묻기 시작하는데 여왕은 남산 중턱이라 대답했다. 죽어서도 부처님께 안기고픈 선덕여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일화이다. 신라에는 부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7개의 절이 있었다는 칠처가람설이 전해 내려왔다. 그만큼 신라는 부처의 보호하에 있었고 또한 불국토임을 강하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신라가 불교가 공인이 527년에 법흥왕 때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불교의 성지들이, 불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위치들이 7곳이 있었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7곳에 불교 공인 이후에 다시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이고, 대표적으로 신라 청경림에는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용궁 북쪽에는 분황사, 용궁 남쪽에는 항룡사가, 그리고 신유림에는 사천왕사 등이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라의 어떤 불교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여왕 시대가 가고 진골왕인 태종무열왕이 등극한다. 그는 일찍이 황산벌 전투를 통해 백제 의자왕의 항복을 받고 멸망시킨다. 이를 통해 신라는 삼국통일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 뒤로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의 등극. 문무왕은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왕으로 유명하다. 통일 신라를 이룩한 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주변국이 아닌 대국 당나라뿐이었다. 당시에 그 당나라는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674년에도 당이 신라를 공격해서 크게 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은 다시 또 신라를 공격하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신라는 그 소식을 미리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국사찰을 지어서 그 당을 비법으로 물리치고자 사천왕사를 짓게 됩니다. 사천왕사는 과거 선덕여왕이 도리천으로 지목한 지역으로 옛부터 신라인들의 성지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사천왕이라는 말 자체가 방위천사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사천왕사에선 당나라의 위협을 막기 위해 고승이 기도로 지었다는 신화적 이야기와 문두루 비법을 행해 신라를 공격하러 오던 당나라 군사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천왕사는 이게 문두루라고 하는 비법을 행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라가 통일전쟁을 거치고 나서 당나라하고 마지막에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명랑이 학원 스님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랑 스님이 알았다. 내가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비법을 써가지고 저 당나라의 배들을 다 수장시켜주마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명랑 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신라 왕실은 지금은 저를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포장, 즉 천으로 된 천을 갖다 사방으로 둘러주면 내가 그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도를 할 테니까 나중에 저를 져다오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찰이 사천왕사입니다. 통일 신라를 구축한 이후 신라는 백제 출신의 장인들을 초빙해 사천왕사를 건축했다. 사찰 규모는 물론 석불 석탑까지 지금까지 신라에선 볼 수 없었던 발전 기법을 선보였다. 특히 선덕 여왕 때부터 활동한 양지 스님은 신라 호국 사상을 뒷받침하는 작품들을 쏟아냈는데 특히 노규신 장벽전은 불교 역사의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력 신장과 함께 신라는 호국 사상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데 큰 힘을 쏟기 시작했다. 사천왕사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미 불교적인 호국 사상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천왕사 발굴 출토 유물 중에서는 목탑 기단부에 장식되었던 노규 신장벽전이 있습니다. 노규 신장벽전의 경우에는 목탑을 장엄됨으로써 목탑 안에 봉안되었던 사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불교 국가인 신라의 신라 자체를 보호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천왕사 때문에 지어진 사찰도 있다. 이름하여 망덕사. 문두루 비법 때문에 당나라 군사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나라 황제는 급히 신라로 사신을 파견했다. 문무왕은 황급히 사천왕사는 당나라를 위해 지은 사찰이라 둘러대며 망덕사를 보여주어 성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실제 악분기라는 인물이 신라로 온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지금 사천왕사를 가리기 위해서 이곳에 급하게 이제 망덕사라는 사찰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실제 악분기가 이 사찰에 와서 봤을 때는 이것은 당나라의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된 사찰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간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라에서는 악분기에게 금을 주면서 회유를 해서 그 사실을 은폐했다라는 내용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합니다. 망덕사의 신령함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경덕왕 14년 당에서 안록산에 난이 일어났을 때 망덕사의 두 탑이 흔들렸는데 당나라의 정세가 위험해지자 망덕사에서 예시를 한 것이라고도 알려졌다. 사천왕사 망덕사가 당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지어진 사찰이라면 가문사는 외구로부터 신라를 지키기 위해 지어진 사찰이다. 문무왕은 생전에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 세력까지 몰아냈지만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왜구가 꽤 성가신 문제였다. 이에 문무왕은 부처의 힘을 빌어 왜구를 막겠다는 일념으로 바닷가에 절을 지었다. 왜구들이 경주를 향해 오는 최단거리 길목에 가문사를 지어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동해 바다에서 진입할 수 있는, 수도 서라벌로 진입할 수 있는 최단 루트 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초기지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설화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바다에서 호국용이 된 문무왕이 금당 밑에 서려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문사지는 문무왕이 기본적으로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곳에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잠들어 있다라는 좀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서기 681년 서거한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화장해 바닷가에 수장하라는 명을 내린다. 용으로 다시 태어나 왜구의 침입을 막고 신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신념이 담긴 메시지였다. 신라 역사상 최초로 인도식 장례를 치른 문무왕. 그는 신라에 더 이상 전쟁의 참상을 들이우지 않도록 죽어서도 수호신이 되고자 했던 진정한 왕이었다. 먼저 이제 죽은 후에 용이 되어서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방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화장한 유해를 바다에다 이제 묻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나라가 위태롭거나 이럴 때는 호국 대령으로서 문무왕이 이제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징체로서 등장하는 것이 만파식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무대왕릉을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이견대. 저 밑에 이곳엔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낸 대나무로 만든 만파식적 설화가 내려온다. 지금도 이제 그쪽에 사적으로 이제 거기가 지정이 아마 이제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견대의 위치로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 그 대본, 한자로는 이제 대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화 되기 이전에 동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민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대mit이라는 뜻이 한자로 바뀌면 대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대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견대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대민 마을 이렇게 불렀죠. 만파식적은 대나무 피리로 불면 적은 물러가고 병은 낫고 파도는 잠잠해진다는 설화다. 왜구로부터 철벽 방어를 하고자 했던 문무왕과 이견대의 만파식적 설화는 신라인들에게 큰 신앙이자 국가 안보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호국 사상의 정수라 말할 수 있다. 신라는 사찰을 짓는 것뿐 아니라 탑 안에 불경을 넣어 호국 사상을 빌기도 했다. (1966년) 불국사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은 현재까지도 호국 사상을 대표하는 불경으로서 신라가 불교를 통해 호국을 해왔다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하다. 이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은 굉장히 주술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사람이 이제 수명 연장이라든지 재난을 방지한다든지 또 나라를 수호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의식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진흙으로 99개 또는 77개의 작은 탑을 만들고 그 탑마다 진원이라고 하는 주문을 말아 넣어서 탑 안에다 봉헌되면 그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라의 정신으로 상징되는 호국 사상. 건국 초기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국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요소로 시작되었지만 어느덧
신라를 지키는 정신적 울타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신라의 호국 사상이라는 의미가 뭐 말씀을 드렸듯이 쉬운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국 사상으로 인해서 삼국 중에서 가장 힘도 약했고 세력이 약했던 신라가 결국은 삼국 통일을 이루는 힘이 됐고요. 결국은 그런 밑바탕을 중심으로 한 신라 35대 경덕왕 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라의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됐고 밑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정세를 바로잡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시킨 신라의 호국 사상. 평화를 꿈꿔온 신라인들의 염원은 호국 사상이라는 거룩한 신념으로 발전되었고 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원동력이 되었다.